자, 어제 전남 광양제철소 망루에서 한국노총 소속 단체 간부가 고공농선을 벌이다 경찰이 진압하는 과정에서 유혈 사태가 발생하면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이 얘기부터 좀 짚어보겠습니다. 민지숙 기자, 네. 어제 상황이 구체적으로 좀 어떤 상황이었어요? 네, 일단 경찰이 진압에 나선 이유는 이 도로교통 방해 이유였습니다. 네. 해당 철제 망루가 설치된 공간이요, 이 제철소 앞에 있는 왕복 6차선 도로였기 때문인데요. 이 한국노총이 임금 협상 1년 넘게 이루어지지 않자 고공농성에 나서면서 설치한 망루에 이틀 만에 경찰이 강제 진압에 나선 겁니다. 네. 영상에서 보신 대로 이 10여 명의 경찰이 사다리 차를 타고 7m 높이까지 올라갔는데 이 해당 조합원이 망루 위에서 버티면서 다가오는 경찰을 향해 쇠파이프를 휘둘렀습니다. 현장에는 40cm 길이의 칼, 이른바 이 정글도도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이 경찰이 휘두른 진압봉에 해당 남성의 머리 찢어지는 부상을 입어 병원으로 옮겨졌고 이 과정에서 경찰 3명도 부상을 입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자, 관련해서요,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오늘 비판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듣고 오겠습니다. 다시 야만의 시대, 폭력의 시대가 도래한 것 같습니다. 그 위험한 환경에서 이 보공에서 경찰봉을 휘둘러서 그 농성자가 그렇게 머리에 피를 흘리게 할 만큼 의식이 혼미해지게 될 만큼 그런 폭력을 가할 필요가 있었는지 참으로 의심스럽습니다. 우리 사회가 참으로 오래전에 과거로 되돌아가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참담합니다. 이현정 의원님, 우리 사회가 오래전 과거로 되돌아가는 것 같다라는 지적 어떻게 생각하세요? 글쎄요, 저는 저 말에 동의는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번 농성 자체가 일단 불법 농성이었습니다. 그리고 인한 물질이 반입이 돼 있었어요. 자, 그런 어떤 면에서 보면 굉장히 불상사가 일어날 수 있었던 굉장히 상황이었죠. 네. 자, 그런 상황에서 이제 경찰이 이 고공농성을 일단 진압하는 과정이었고, 진압하는 과정에서 지금 아시겠지만 농성자가 이제 굉장히 좀 이 쇠파이프라든지 또 정글도라든지 이걸 지금 휘둘러서 못하게 했지 않습니까? 네네. 저는 충분히 경찰 입장에서 보면 이런 위험한 상황들을 하기 위해서는 저는 불가피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또 경찰도 마찬가지로 지금 3명이 부상당했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한 측면만 보고, 그러니까 농성자는 그러면 피해자고 경찰은 가해자다 이런 시각인데, 지금 사실은 경찰 입장에서 보면 이 불법 농성을 놔둘 경우에 어떤 불상사가 생길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지금 더군다나 지금 인환물질까지 올라가고 이런 상황이라면 네. 굉장히 경찰로서는 공무집행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또 순순히 본인이 지금 농성자가 하지 않고 계속적으로 저항을 했어요. 네네. 그런 상황에서는 아마 경찰도 저는 불가피하게 했지 않나 싶습니다. 결국은 이 더 큰 사태를 막기 위해서 저는 불가피한 것이지 이것이 과연 과거로 돌아가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동의하기는 어렵습니다. 박준영 부원장, 지금 뭐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했는데 실제로 권성동 의원이,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이 쇠파이프를 휘두르는데 이거 맨손으로 대처했어야 이게 옳은 거냐 이렇게 비판을 했거든요. 2009년도에 용산 참사 기억나시죠? 네. 분명히 불법 집회였습니다. 네. 그럼 그 불법 집회를 또 폭력적으로 진압하는 과정에서 폭력이 폭력을 재생산하는 그런 형태로 그런 참사가 일어난 겁니다. 그런 참사가 있었는데 과연 경찰이 정권이 바뀌었다고 해서 이런 식으로 진압하는 방식을 취하는 게 맞는가? 그런 질문이 들고요. 문재인 정부 때도 불법 집회 있었습니다. 네. 그 당시에 이제 코로나가 굉장히 기승을 부리는 상황에서도 종교단체들이 불법 집회에서 문제를 일으켰습니다. 그때 과연 폭력적으로 진압을 했던가요? 한번 되묻고 싶은 거예요. 결국 그 폭력 집회도 문제가 있지만은 폭력을 유도하는 진압도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런 부분에서 역사가 거꾸로 돌아간다. 그 말씀을 하신 것 같고요. 박근혜 정부 때만 해도요, 실제로 폭력 진압이 별로 없었어요. 오히려 손해배상 청구라든가 다양한 법적 절차를 다양하게 활용해가지고 폭력적 마찰이 없도록 하는 그런 방법이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지금 분위기는 오히려 한 15년 전 이명박 정부 시절로 되돌아가는 게 아닌가,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의견이 좀 갈리는 것 같군요. 자, 여기 그래픽을 보면요, 국민의힘은 대한민국이 민주노총 우월의 나라는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민주당은 경찰 집회 시위 대응이 과잉 진압으로 변질됐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임재 변호사, 네. 어제 서울 도심에서 민주노총 집회가 또 있었죠.
네, 그렇습니다. 대규모 집회가 예고되어 있었고요. 그리고 집회가 있었습니다. 네. 물론 지금 뭐 추모제다, 문화제 형식이다 이런 주장을 또 하고 있기도 하지만 일단 시민들이 좀 불편함을 겪을 정도의 대규모 집회가 일어난 것은 맞았죠. 어제 서울 도심에서 일어났는데요. 얼마 전 그 노숙 집회 논란 이후로 어떤 경찰이 좀 더 강경한 대응을 좀 보여주기 위함인지 캡사이신까지 등장했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일전에 만약의 사태에서는 캡사이신 분사기도 사용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어제 실제로 등장을 했나요? 네, 실제로 어제 도심 집회에서도 좀 충돌이 일어날 뻔한 상황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네. 한 4분 정도는 현행범으로 공무집행 방해죄에 적용이 돼서 좀 체포되셨던 것 같은데요. 그래도 다행히 어떤 더 이상의 큰 충돌은 없었고 또 정당하게 해산이 되었기 때문에 캡사이신이 실제 사용되지는 않았던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실제 사용되진 않았고 일단은 검토는 했지만 어제는 실제 사용되진 그렇죠. 않았군요. 자, 어제 집회 관련해서요. 과잉 집회다 아니다 여야의 공방이 뜨겁습니다. 그 목소리 좀 듣고 오겠습니다. 지난 정권이 민노총에게 진 빚 때문에 불법 행위가 난무해도 느슨하게 대응했던 탓에 도심은 집회 시위로 몸살을 앓고 있고 그 피해는 오롯이 아무 죄도 없는 시민들에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정치투쟁, 불법 파업을 일삼는 과거의 특권 세력에게는 엄정한 법 집행이 필요합니다. 헌법 21조에는 모든 국민은 집회, 시위의 자유가 있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법률 3조에는 어느 누구도 폭력적인 방법으로 평화적인 집회를 방해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검찰 독재, 윤석열 독재, 국민이 심판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자, 양대 노총 단체의 집회 모습 봤고 이와 관련한 여야의 목소리 그리고 저희 패널들의 목소리까지 들어봤습니다. 자, 지금 정부가 강경 기조를 이어나가고 있죠. 이런 가운데 민주노총에 이어서 한국노총도 등을 돌리면서 오늘 예정됐던 노사정 간담회 참석도 거부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여당에서는 이 인물에 대한 교체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누군지 영상으로 이어서 좀 보겠습니다. 불법 파업에는 손백폭탄이 특효약이다. 노동자들이 손해배상을 가장 무서워한다. 시간을 끌수록 굉장히 신경이 쓰이고 가정이 파탄난다. 라고 말씀하셨죠. 기억나십니까? 예, 그런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노조는 머리부터 세탁해야 한다. 민노총이 김정은 기쁨조 맞지요? 화물연대 자체가 바로 북한에서 하고 있는 것과 똑같다. 우려하시는 부분을 잘 헤아려서 겸허하게 그리고 공정하게 경산호위 위원장을 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자, 이현정 의원님. 지금 정부 여당에서 김문수 경산호 위원장 교체 여부를 논의하고 있다라는 얘기가 들리는데 배경은 어디 있을까요? 그러니까 아마 이제 김문수 위원장이 처음에 임명될 때부터 이분이 어떤 이제 이 경산호위라는 게 타협 기구잖아요. 그렇죠. 이 타협 기구다 보니까 중재를 좀 해야 되는 자리인데 너무 어떤 면에서 보면 이제 이념적으로 한쪽에 너무 이제 치우친 게 아니냐 이런 이제 지적들이 있었던 말이죠. 네. 이제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이제 노조 측에서는 이거 너무 이제 노조와 좀 옛날에 뭐 김문수 위원장이 이제 노조 활동을 한 분입니다. 네. 예전에 노동운동을 많이 한 분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제 이 노조 측에서는 굉장히 불편한 심정이 있었고 또 청문회나 그 이후에 상임위 과정에서 보면 굉장히 이제 강한 발언을 많이 했죠. 그러다 보니까 경산호위가 지금 거의 뭐 운영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제 당에서는 이걸 경산호위를 좀 정상화하기 위해서 어떤 김문수 위원장보다는 다른 사람이 와야 되지 않냐 이런 이야기 있었는데 아마 대통령실 분위기는 좀 다른 것 같아요. 어떻게 지금 국면은 결국은 이제 이 원칙을 잡아나가는 국면이다. 왜냐하면 이제 그동안 보면 타협이라는 이유로 불법을 눈 감아줬다라면 지금은 이 불법에 대해서는 일체 눈 감아주지 않겠다는 게 이제 지금 현재 정부의 입장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일부 당에서 한국노총 쪽에 이제 좀 이 의원들이나 이런 분들이 이런 제의를 했는데 제가 알기로 대통령실에서는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근거가 없다. 거부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앞으로 제가 볼 때는 이 경산호위는 당분간은 좀 공전할 가능성이 저는 뭐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일단 이 기조 자체가 뭐 매일같이 지금 뭐 이 노조의 집회라든 시위가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것이 어느 정도 원칙을 잡아 나갈 때까지는 경산호위 같은 경우는 사실상 공전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그런 생각 듭니다. 박지원 부장이 이현정 의원이 이제 원칙 얘기를 했는데 국민의힘에서는 한국노총의 복귀를 위한 경산호위 위원장 교체 명분 여부를 검토를 요망한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한국노총이 나오는데 그래서 일각에서는 지금 국민의힘에서 내년 총선 이거
것 때문에 김문수 위원장 교체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시각도 좀 있거든요. 뭐 당연히 이제 총선 때문에 고려를 하겠죠. 한국노총과 그러면은 민주노총을 분리하겠다는 거잖아요. 앞서서 우리 그 폭력 진압 이야기가 나왔던 대상도 민주노총이었고요. 그런 뭐냐면 이게 전형적인 이제 분리 통치 전술이죠. 노동계가 있는데 한쪽 노동계는 폭력 집단이고 한쪽 노동계는 그래도 타협이 가능한 집단이다. 이렇게 분리하면서 노동계 한쪽을 완전히 소수로 몰아버리고 그리고 나머지 다수들은 우리가 안을 수 있다 해서 표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라는 이제 그런 하나의 그 통치술이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근데 뭐 그 당 입장하고 선거를 생각하는 당 입장하고 네. 그다음에 또 이 대통령실 입장하고 다르다고 하니까 좀 집행은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김기현 원내대표 대표님 발언도 그렇고 그 대통령실에서 시작하는 원칙 문제도 다시 짚어야 됩니다. 불법 집회는 안 되는 거고 불법 파업은 안 되는 거죠. 집회와 파업은 당연히 헌법상에 보장된 이제 자유입니다. 그렇죠. 자유이고요. 불법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런 것을 우리 보통 이제 헌법 규정이 어떤 게 되냐면요. 집회 시위 결사에 자유되어 있고 그다음에 제한 규정은 법률로 정할 수 있다. 부차적인 문제입니다. 대통령이 좋아하시는 것처럼 자유가 늘 우선이라는 것을 제가 원칙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네요. 알겠습니다. 자, 먼저요. 이 아르바이트 앱을 통해서 만난 또래 여성을 살해한 20대 여성 사건 많이들 들으셨죠? 이 여성에 대한 신상 공개 여부가 오늘 결정됩니다. 일단 먼저 관련된 영상 좀 보고 얘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왜 살인하셨어요? 어떻게 되나요? 시신 왜 훼손하셨어요? 미안한 점 없으세요? 말다툼 때문이라는데 말다툼 때문 맞으세요? 자, 민지숙 기자. 이 사건 참 많이들 아실 텐데 그래도 혹시나 모르시는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좀 설명을 좀 해주세요. 네, 일단 지난 연휴에 일어난 일이죠. 한 네. 20대 여성이 사실상 처음 본 여성을 살해해서 이 시신을 캐리어에 끌고 나가서 유기했다. 이 상황을 택시기사가 보고 신고를 해서 붙잡혔다. 이런 상황이 알려졌는데요. 네. 이 사건 내용만으로 충격적이었는데 이 범행 당일 상황이 알려져서 더 큰 충격입니다. 이 여성 범행 사흘 전에 온라인 아르바이트 앱을 통해서 영어 과외를 받겠다라며 피해자와 처음 이 연락을 주고받았습니다. 이 사흘 뒤에 시범 수업을 듣겠다며 피의자 집을 찾아갔는데 그런데 23살인 이 여성 이 교복 차림으로 이 집을 찾아갔다라고 아하. 합니다. 이 자신이 학생인 척한 건데요. 이 스스로 중학생이다 이렇게 소개한 뒤에 이야기를 조금 나누다가 피해자에게 흉기를 휘두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여성 범행 석 달 전부터 이 살인과 관련된 책을 빌려보는 등 아이고. 계획적으로 범행을 준비한 정황도 드러나고 있는데요. 네. 휴대전화로 살인, 시신 없는 살인, 살인사건 이런 검색어를 검색한 것으로도 확인이 됐습니다. 경찰 조사 과정에서 실제적으로 평소에 인터넷 방송으로 살인 관련된 수사 프로그램 많이 보고 있었는데 갑자기 살인에 대한 충동이 생겨서 아이고. 이 범행을 저질렀다 이렇게 진술했다고 합니다. 와, 박진영 본주 제가요 어디서 정말 저 평소에 선행하시는 분들을 너무 참 좋게 봐서 저도 그분들 따라서 선행하려고 저 정말 좋은 일 했어 이런 얘기는 들어봤어도 살인이 하고 싶어서 했어요 이런 얘기는 처음 들어요. 이게 무슨 말이나 되는 얘기입니까 이게? 그러니까요. 참 그 소설하고 현실하고 구별을 못하는 거네요. 흔히 하는 말로 이 사이코패스인 것 같은데 이제 개인의 사실 살인이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이제 평론을 하자면은 결국은 사회적인 살인이거든요. 네. 사회 구조의 문제 또는 사회 환경의 문제 이런 부분들이 작동했다고 보는데 제가 최근에 느끼는 게 요즘 방송에 범죄 관련 프로그램이 너무 많아요. 참 그렇지 않습니까? 과거보다 좀 많아졌다 이런 느낌 안 받으세요? 본것 같긴 하네요. 예, 진짜. 예. 뭐 방송에서 그런 프로그램을 하는 게 뭐 폭력을 조장한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만은 뭐 이게 좀 없애자 이런 취지에서 많이 없애자 하는 거죠. 그런 취지를 하는데 그런 이 범죄 프로그램을 진행할 때에도 저는 윤리적인 문제나 도덕적인 문제를 늘 좀 강조해 가지고 그것들에 있어서 방송과 현실을 오해한다거나 소설과 현실을 오해하지 않습니까? 네. 이런 일이 없도록 좀 사회적 환경을 조성해야 되겠다. 뭐 그런 생각이 드네요. 네. 자, 임재 변호사, 지금 방금 이 여성에 대해서 신상 공개를 하기로 결정이 났어요. 지금 속보로 들어온 내용인데 네. 신상 공개라는 게 이제 범행의 참혹성, 공익성 등등 다 따져서 결정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걸 보아서 공개를 해야 되겠다라고 결정을 했어요. 그렇다면 이런 것들 다 감안했을 때 이 처벌이
그렇게 낮진 않을 것 같긴 해요. 그렇습니다. 이 신상 공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잔혹한 범죄의 경우, 특히 그리고 이것을 알릴 공익적 목적이 큰 경우, 그리고 어느 정도 증거도 명백한 경우에 일어나게 되는데요. 이번 사건 같은 경우는 지금 증거도 좀 명백하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범행 동기가 모호했으나 일단 모든 범행 자체는 좀 입증이 된 상황이기 때문에 신상 공개 결정이 있었습니다. 형량을 좀 예측해 보자면 아무래도 계획적으로 살인을 한 것 같은 정황이 다수 보이고 있습니다. 네. 앞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미리 살인, 증거 없는 살인 이런 걸 검색해 본 내역도 있었고요. 치밀하게 준비했던 정황들이 있습니다. 이때 지금 어플리케이션, 과외 연결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 범행 대상을 물색했는데 본인이 학부모인 것처럼 속여서 과외를 하겠다는 선생님에게 접근했거든요. 맞아요. 그리고 또 이제 너 집이 멀어서 나는 하지 못하겠다고 선생님 쪽이 거절을 하니까 그러면 내가 직접 방문해서 과외를 받겠다고 부모인 것처럼 속여서 이렇게 이번 범행을 이루었고요. 본인이 교복을 입고 가는 듯 사전에 굉장히 치밀한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요. 사실 이런 정황들을 보면은 계획 범죄로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살인의 형량 5년 이상의 징역이라고 규정은 되어 있지만 어떤 법정 최고 징역형까지는 나올 수 있는 그런 중요한 사안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니 계획 범죄로 보여진다가 아니고요. 본인이 하고 싶어서 했대잖아요. 그럼 이건 계획 범죄잖아요. 완전히. 그렇죠. 이현종 의원님. 그러니까 이게 지금 신상 공개 이제 공개가 됐다 그러는데 네. 저는 늘 이 신상 공개 제도에 대해서 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신상 공개를 결정했어도 지금 일단 신상 공개되는 게 뭐냐면 사진 같은 경우도 지금 사진이 아니에요. 맞아요. 옛날 사진이에요. 그리고 또 이게 신상 공개라는 게 지금 우리는 절차가 복잡합니다. 위원회를 통과해야지만 공개될 수가 있는 거거든요. 네. 근데 이런 지금 예를 들어서 명백한 흉악범의 경우에는 추가 피해자가 있을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럴 수도 도대체 있죠. 인권이라는 게 우리가 항상 보면 인권이 중요합니다만은 누구의 인권을 더 중요시할 것이냐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피해자의 인권이 더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늘 보면 이렇게 가해자들의 어떤 인권을 가해서 이 신상 공개가 늦어지고 또 신상 공개도 보면 옛날 사진을 갖다가 이 공개하는 경우 많습니다. 또 얼굴 요즘에는 공개된 거 보면 매치가 잘 안 되는 경우 많아요. 그렇죠. 그리고 또 이게 본인이 지금 나올 때 그냥 마스크를 껴버리면 이거 뺄 방법이 없습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그동안 공개 안 된 부분이 많아요. 공개된다 하더라도. 그러니까 저는 그런 측면에서 거듭 이야기하지만 이 신상 공개제도 바꿔야 됩니다. 그리고 또 머그샷을 이용해서 현재 범인의 어떤 이 얼굴이 어떤 것인지 이런 것들이 명백하게 공개가 돼야 이 범인으로 인한 추가 피해자라든지 이런 게 있을 수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저는 그런 부분에 대한 좀 변화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자, 방금 신상 공개가 결정이 됐기 때문에 내일 검찰 송치 단계에서 글쎄요 마스크를 쓸지 벗을지는 모르겠으나 어쨌든 얼굴은 공개가 될 겁니다. 저희도 이 모습 전해드릴 수 있도록 준비를 좀 해보겠습니다. 다음 사건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생판 모르는 여성을 뒤따라가서 돌려차기로 의식을 잃게 했던 일명 돌려차기 사건 많이 기억하시죠? 자, 당시에 성범죄 가능성이 상당히 강하게 의심이 됐는데 증거가 불충분해서 살인 미수 혐의만 적용이 됐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이 사건의 반전이 일어났습니다. 자, 어떤 반전인지 하나씩 좀 풀어가 보겠습니다. 민지숙 기자, 네. 이 돌려차기 사건 1년 전에 당시에 묻지마 범죄 아니냐 그래서 상당히 충격이 컸었던 사건이었어요. 네, 맞습니다. 이 일면식도 없는 20대 여성 수십 미터를 뒤따라간 다음에 이 집 엘리베이터 앞에서 무차별 폭행한 사건이었습니다. 영상으로 저희가 확인을 할 수 있는데요. 이 영상이 찍힌 시간 새벽 5시였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여성의 뒤를 따라온 이 남성 엘리베이터 앞에서요. 갑자기 발차기로 이 여성의 뒷머리를 가격합니다. 아이고, 참. 그대로 쓰러진 여성의 머리를 연이어서 발로 가격하는 모습 고스란히 CCTV에 담겼는데요. 이 사건으로 피해 여성 이 머리뼈가 골절되면서 수술을 받아야 했고 이 뇌 손상으로 한쪽 다리 마비가 되면서 수개월 동안 재활 치료를 받아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 충격으로 이 여성 해당 날짜 이 시간에 대한 기억을 전부 잃어버린 상태였습니다. 자, 이 피해 여성이요. 1년이 지난 지금도 상당히 고통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저희가 최근에 이 여성을 직접 취재를 했었는데 그 당시 목소리 한번 듣고 올까요? 아직 뭐 조금 신체적으로는 좀 많이 회복은 됐는데 아직 정신적으로는 아직 조금 불안한 상태인 것 같아요. 이 바지 같은 경우가 쉽게 벗길 수 있는 바지가 아니에요. 누가 이제 풀지 않는 이상은 절대 그냥 자연스럽게 벗겨지는 바지가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지퍼 같은 경우에도 목격자의 증언에 따르면 이제 열려 있었다. 가해자의 말로는
이제 뭔가 나는 아예 버클이나 이런 지퍼는 아예 건들지도 않았다. 너무 정확하게 얘기해서 그쪽에서 지문이나 DNA가 감식이 나오면 그때부터는 조금 방향이 바뀌지 않을까라는. 이현정 의원님, 그런데 1년 만에 반전이 일어났습니다. 이 피해자의 청바지에서 결정적인 단서가 나왔어요.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이 사건이 단순히 지금 보이는 장면 말고 한 7분 정도 사라졌습니다. CCTV의 공간에서. 사각지대어 있었죠. 그렇죠. 거기서 과연 무슨 일이 있었느냐. 지금 일단 성폭력 이 가능성이 충분히 이제 검증이 됐었는데, 그러니까 물론 이제 증거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다 보니까 이 증거를 결국 찾았습니다. 이 옷에서 일단 남성의 DNA가 일단 발견이 된 것인데, 그래서 지금 단순히 살인 미수가 아니라 이제 강간 살인 미수로 이제 혐의를 바꿨습니다. 그만큼 이런 어떤 추가 범행을 잡아낸 건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지금 이 범행도 보면 명백하잖아요. 네. 근데 아직 범인의 얼굴이 우리가 가려서 봐야 돼요. 그렇다면 이 범인이 과연 이 여성분만 했냐는 거겠죠.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얼굴을 공개하면 추가적인 범죄를 충분히 우리가 찾아낼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범죄도 사실은 범행의 어떤 범인의 얼굴을 우리가 알 수 없다는 거, 그게 바로 우리 현실입니다. 저희도 정말 이 범죄 예방을 위해서 정말 시원하게 보여드리고 싶은데 그럴 수 없는 현실이 정말 안타깝긴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재 변호사, 이 피의자 네. 계속해서 성범죄는 아니다라고 자꾸 부인하고 있어요. 맞습니다. 괘씸한데 글쎄요, 이 괘씸죄가 통했을까요? 검찰도 지금 혐의 바꾸고 형량도 엄청 높였죠. 네, 그렇습니다. 1심에서는 앞서 말씀 주신 것처럼 강간 혐의가 입증이 되지 못했습니다. 당시에도 속옷등에 대한 DNA 검사를 했지만 검출이 되지 않아서 일단 살인 미수가 적용이 됐고요. 1심에서 검찰은 20년을 구형했고 12년이 선고가 됐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다시 옷가지들에 대해서 검사를 진행해 본 결과 청바지 안쪽 등에서 이 피의자의 DNA가 발견이 되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잃어버린 이 7분간의 그 CCTV 사각지대에서의 그 과정에서 어떤 성범죄를 강하게 의심해 볼 수 있는 그런 증거들이 발생되었기 때문에 일단 주의적으로 강간 살인 미수를 공소장에 변경을 해였고 예비적으로 이제 살인 미수를 두었습니다. 검찰이 이제 1심에서 20년을 구형했던 것에서 35년으로 대폭 상향했습니다. 그리고 말씀 주신 것처럼 여전히 피의자는 범행 사실 중에서 폭행과 상해 혐의만 인정을 하고 있고 살인 혐의 그리고 또 이제 강간 혐의는 부인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감안이 된다면 징역 12년보다 훨씬 높은 형이 선고될 수 있을 것으로도 보입니다. 자, 징역 35년형을 구형한 검찰. 실제 항소심에서는 어느 정도의 형량이 결정이 될지 저희 프레스룸 라이브에서도 계속해서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뉴플리 오늘 제목은요. 145kg 김정은 또 실패하면 아오지행입니다. 북한 어제 새벽 첫 번째 군사 정찰 위성을 실은 이 로켓을 우주로 쏘아 올리려다가 실패했죠. 채공 시간 불과 7분, 궤도 진입조차 실패했다는 분석이 나오지만요. 김여정 부부장, 오늘 조만간 이 북한 정찰 위성 우주 궤도에 정확히 진입할 것이라고 호언장담했습니다. 이번에도 떨어지면 실무자들 아오지 탄광hen이란 말까지 나오는데요. 그 사람 그야말로 아오지 탄광으로 간다고 봐야지. 생명을 잃을지도 모른다고. 죽는 거지. 그런데요, 거긴. 그러니 밑에 있는 그 실무자들로서는 그 담당 이병철부터 시작해서 그 과학자들 아마 지금 초죽음이 됐을 거고 아마 그 불호령이 떨어지지 않겠어요? 김정은으로서는 얼마나 창피합니까, 지금? 네, 이 김정은 위원장 어제 발사대 1km 앞에서 실패 전 과정 다 지켜봤을 거라는데요. 조선중앙통신 2시간 반 만에 추락 사실 전격 공개했습니다. 11년 전 집권 초기였던 김정은 위원장에겐 떠올리고 싶지 않을 악몽일 이 광명성 3호 때보다도 훨씬 더 빠른 발표였는데요. 저는 사실 상당히 좀 충격이 있을 거예요, 내부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실패를 북한이 잘 인정하지 않는데 이것을 실패를 인정했다는 것과 조속한 시기에 다시 발사하겠다는 말이 나오는 거는 그만큼 이 사건이 파장이 커지지 않기를 희망하는 거 아닐까 싶고요. 레이더나 이런 걸 통해서 명백하게 드러나고 국제사회 모두가 아는 사안이기 때문에 북한 정부가 침묵을 하기에는 자신들도 좀 어려웠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이번 프로젝트 김정은 위원장 이 딸 김주애도 데려가 미리 참관할 정도로 만반의 준비를 했는데요. 하지만 정작 예고했던 6월보다 빠른 이 누리호 발사 성공 엿새 만에 기습 발사였죠. 조급함이 이번 실패의 원인이었을 가능성 점쳐지고 있습니다. 무리한 경로 변경을 하다가 기술적인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분석을 했고요. 또 하나의 원인으로는 이와 함께 누리호 발사 성공의 자극을 받아서 통상 20일 소요되는 준비 과정을 수일로 단축하면서 새로운 동창리 발사장 공사가 마무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조급하게 감행한 것도 그 한 원인이 됐다. 네, 그런데 지난해 북한 이 상공에서 서울과 인천 일대를 찍은 이런 흑백 사진을 공개했는데요. 우리 군과 전문가들 조악한 해상도다라는 박한 평가와 함께 평양 시내 곳곳을 이 초고 해상도 컬러로 찍은 우리 위성 사진을 공개했습니다. 이 당시에 김여정 부부장 개 짖는 소리다라는 막말도 서슴지 않았는데요. 이 북한 미사일이 서해에 추락한 어제 우리나라는 대북 미사일 요격 시스템이 이렇게 초음속으로 날아가는 미사일을 정확히 명중시키는 영상 공개했습니다. 김정은의 조급증이냐, 예상치 못한 기술적인 문제냐, 이런 문제보다도 어제 국회에선 김정은의 건강 문제, 특히 갑자기 늘어난 몸무게가 더 큰 화제가 됐는데요. 해외에서 최고위급 인사의 불면증 치료를 위한 졸피뎀 등 최신 의료 정보를 집중 수집하고 있는 점을 들어서 김정은 위원장이 상당한 수면 장애를 겪고 있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김정은이 알코올, 니코틴 의존도가 높아지고 더 심한 불면증에 시달리게 되는 악순환에 빠질 가능성에 대해서도 주시하고 있습니다. 5월 16일 공개 행보 시에 눈에 다크서클이 선명해 보이는 등 피곤한 모습이 역력했고, 체중 역시 AI 분석 결과 약 140kg 중반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네, 김정은 위원장 과거 2020년에서 21년 사이에 살이 이렇게 훅 빠져서 김정은 연관 검색어 체중 감량이 등장했을 정도였는데요. 이렇게 급격한 노화로 대역설, 사망설까지 돌았습니다. 이 가운데 능숙하게 백마를 몰고 전속력으로 질주하는 영상이 공개되면서 다이어트의 비결은 말타기라는 이야기까지 나왔습니다. 그만큼 이 북한 최고 지도자인 김 위원장의 건강 상태, 우리 국정원의 주된 관심 대상인데요. 김정은의 체중이 2019년 약 140kg에서 현재 약 20kg가량 감량된 것으로 보이며 건강에는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보고했습니다. 일부에서 제기된 김정은 대역설은 근거가 없고 사실이 아니라고 단정적으로 보고했습니다. 하지만 야당에서는 정보기관만 알고 있으면 될 사실, 굳이 공개적으로 브리핑을 한 저희를 따져 물었습니다. 국정원의 행태 중에 아주 나쁜 행태가 하나가 있어요. 북한과 관련된 말초신경적인 아주 자극적인 정보를 선택적으로 뿌려주는 거예요. 왜 140kg인지 어떤 근거인지는 없어요. 오로지 그 숫자만 던져주는 거예요. 자기네들이 보도자료 내면 되지 왜 그걸 국회의원 입을 빌려서 그렇게 브리핑을 합니까?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네, 이현정 위원님, 아오지 탄광에 끌려갈 것이다, 이런 무시무시한 말까지 나왔습니다. 북한 내부 상황 지금 어떤 상황일까요? 그러니까 지금 오늘 김여정이 곧 2차 발사를 할 거로 시사를 했지 않습니까? 네. 아마 북한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좀 조급한 것 같아요. 그렇지만 일단 연구진들을 지금 당장 뭐 숙청한다든지 할 경우는 지금 이 2차 발사가 차질이 있기 때문에 아마 2차 발사 때까지는 뭐 아마 책임을 묻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이번에 보면 전 과정을 보면 지난 4월, 5월 두 차례 걸쳐서 김정은 위원장이 직접 여기를 찾아가서 굉장히 다그쳤거든요. 빨리 발사하라고 다그쳤고 이미 4월 달에 발사한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계속 늦어져 왔습니다.
자, 그러다가 이제 6월 달에 발사하겠다고 하자마자 바로 그 다음날 발사를 해버렸거든요. 그러니까 그렇다면 이 본인의 어떤 조급증 때문에 지금 지시를 한 것인데 실제 이 책임을 결국 이제 지금 이 연구진이나 이 위원 이쪽에서 이제 책임을 져야 되는 상황이 아니겠습니까? 아마 2차 발사도 실패한다 그러면 예전에는 한 8개월 정도 걸렸습니다. 2차 발사도 실패하고 2차 발사할 때까지. 그래서 아마 이번 2차 발사가 그렇게 조만간 이루어질 가능성은 크게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기자재라든지 이런 것들을 북한이 보면 이번에 우리가 건져낸 것을 분석해 본 결과 굉장히 좀 조악하다는 그런 분석이 일차적으로 있습니다. 그만큼 북한이 이 원래 재료들을 수입하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아마 2차 발사를 당분간 하기는 굉장히 어렵지 않겠는가. 아마 그때까지는 일단 징계는 없겠지만 만약에 2차 발사도 실패한다 그러면 그때는 상당히 아마 내부적으로 좀 진통이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네, 박진영 부원장님. 그런데 이 김여정 부부장 오늘 남들 다 하는 위성 발사 왜 자신들만 안 되냐고 하냐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기술이 떨어지는 거죠. 기술이 떨어지는 건데 뭐 조급하다는 부분은 저희는 이제 그렇게 평가할 수 있겠지만 국정원에서 이제 북한의 심리 상태를 파악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정보기관이 조급하다 그런 표현까지 해서 말을 과하게 할 필요는 없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런 것 같아요. 이제 누리호호 때문에 갑자기 발사했다. 거기는 저는 잘 동의가 안 돼요. 왜냐하면은 북한이 이 발사되는 것에 대해서 미국과 일본에 통보까지 했단 말이에요. 예전부터 준비된 발사다. 저는 이렇게 보여지는데 왜 그러면은 북한에 이렇게 집착을 하는가? 첫 번째는 누리호 발사라는 것에 대해서 북한의 상류층들은 알 수 있어요. 네. 알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도 해야 되지 않는가라는 그런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북한의 이 민중들에 대해서는 이 체제 유지를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군사 강국으로 가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알고 보면은 거의 쇼 수준인 게 이 군사 정찰 위성이라는 게 아까도 우리 필름 서울 찍은 거 보셨지 않습니까? 네. 조악합니다. 저건 뭐냐면은 군사 정찰 위성을 띄우더라도 북한이 할 수 있는 정보 첩보 기능 수집 능력은 굉장히 떨어지는 거예요. 저 사진이면 사실은 뭐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남한 내에 있는 고정 간첩이 찍는 게 훨씬 나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찰 위성을 찍는 것은 자꾸 억지로 띄우려고 하는 것은 대외적으로 과시하는 거다. 체제를 강화하는 거.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일본이라든가 미국에 대해서 어필하는 측면이 있지 않는가. 저는 그렇게 분석을 합니다. 네, 이런 가운데 여당의 김기현 대표가 6월 보훈의 달을 맞아 보훈 행보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자리에서요, 앞으로 임명될 국가보훈부 장관을 향해 강한 발언을 해 주목받았습니다. 관련된 목소리 직접 듣고 오시죠. 장관급 자리하고 차관급 자리가 이 성격이 좀 달라서 보훈처장이 장관급이라고는 하지만 이게 또 뭐 국무위원이 돼야 되고 뭐 이런 게 좀 있는 것 같아요. 이제는 보훈부 장관이 제대로 못하면 제가 조인트를 좀 까겠습니다. 네, 박진영 부원장님, 제대로 할 수 있게 하겠다 이런 당부의 이야기긴 하지만 이 속된 말로 구두발로 정강이를 걷어차겠다 이런 의미거든요.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저는 여야를 떠나서 국회라고 하는 것은 행정부를 견제하고 감시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당연히 저렇게 좀 매몰차게 비판하고 그다음에 때로는 또 뭐 회초리도 들고 해야 된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다만 이제 우리 갑자기 이름 생각이 나는데 박민식 처장이죠. 네. 처장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정치도 하고 본인하고 이제 관련성이 있으니까 그렇게 편하게 이야기했는 모양인데 실세 장관이라고 하는 한동훈 장관이라든가 이런 분들에 대해서도 정말 조인트를 까겠다는 자세로 국회의원의 자세로서 견제하고 감시하고 비판해야 되지 않나 그 말씀 드리고 싶네요. 자, 조금 전 뉴플리 방송하는 과정에 음향 상태가 좀 좋지 못했습니다. 이 부분 시청자 여러분들의 양해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선관위의 자녀 특혜 채용 의혹 오늘도 이어가 보겠습니다. 선관위가요, 지난 속구리 대선 때와 마찬가지로 감사원의 감사를 받을 수 없다고 거부하면서 논란이 더 커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특혜 채용과 관련한 새로운 의혹도 계속 불거지고 있습니다. 이 내용부터 좀 알아보겠습니다. 임주혜 변호사, 어제 우리가 아빠 찬스, 아빠 친구 찬스 등등 얘기했는데 여기에 글쎄요, 이게 맞나요? 형아 찬스 의혹까지 있어요? 네, 이번에는 아빠 찬스, 아빠 친구 지인 찬스가 아니라 형아 찬스입니다. 아하. 사건 내용 좀 설명해 드려보자면요. 지금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광역선관위 사무처장 현재 2급입니다. 이 A씨의 동생이 지금 현재 지역 기초선관위 주무관, 그러니까 6급으로 일을 하고 있는 상태인데요. 문제는 당초 2014년도에 이 동생은 경력
이번에도 경력입니다. 경력직 8급으로 채용이 되었습니다. 당시 형은 이제 4급 서기관이었는데요. 여기까지는 뭐 그래도 일반적인 채용 절차라고 본다면 문제는 굉장히 고속 승진에 있었습니다. 2014년도에 이제 8급으로 채용이 되었는데 1년도 채 안 된 시점에 바로 이듬해 7급으로 승진을 했거든요. 아하. 그런데 이제 일반적으로 이제 승진에 걸리는 시간 8급에서 7급을 올라가는데 평균적으로는 5년 11개월 정도가 소요가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굉장히 빨리 1년이라는 이 장기간 동안 승진이 이루어졌다는 점이 좀 문제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제 선관위 발표를 보니까요. 이 아빠가 직접 인사 담당자에게 전화를 해서 자기 딸을 추천한 경우도 있더군요. 자, 이번 선관위 사태를 보는 국민들, 와, 세상에 해도 너무하는 것 아니냐 이런 공분이 일고 있는데 노태학 선관위원장이 어제 감사 결과를 발표하면서요. 관련자들을 수사 의뢰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 얘기 좀 듣고 오겠습니다. 감사 결과 다 밝히지 못한 의혹 해소를 위해 수사 의뢰하겠습니다. 외부기관과 합동으로 전 현직 직원의 친족 관계 전반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내부 비리에 대한 상시 감시와 견제를 위하여 외부 인사를 중심으로 하는 감사위원회를 도입하겠습니다. 지금 마찬가지 입장 표명은 별도로 안 하시는 건가요? 예, 현재로서는 아직 사퇴 계획은 없습니다. 임재 변호사, 어제 노태학 위원장이 뭐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 의문이 남는 게, 자, 그러면 이렇게 아빠 찬스 통해서 특혜 채용자, 지금 아직까지 뭐 의혹이라고 치자고요. 그렇죠. 그 분들은 지금 계속 일하고 있잖아요. 이분들은 어떻게 좀 조치는 안 되나요? 그렇습니다. 현재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우린 직업 선택의 자유가 있죠. 내 아빠가, 내 형이 어떤 고위직으로 근무하고 있다고 해서 동일 직종에 근무할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아니긴 아니죠. 다만 이제 오비일학이라고 하잖아요. 까마귀 날자 배가 떨어진다. 네. 내가 의심을 받을 행동은 애초에 조심하고 하지 말자. 이런 속담이잖아요. 네. 지금 이 상황 같은 경우에도 여전히 의혹만 남아있을 것이지 아직 조사가 다 끝난 것은 아니고요. 네. 실제로 구체적으로 어떤 채용에 있어서 청탁이 있었는지 비리가 있었는지가 밝혀진 상황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런 방식을 통해서 채용된 이 특혜를 받다고 의심을 받고 있는 이 사람들에 대한 근무를 사실 막을 법적인 근거는 존재하지 않거든요. 본인들이 뭐 자진해서 회사를 나간다거나 한다면 모르겠지만 이를 법적으로 강제할 방안은 아직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아주 초기의 단계이기 때문에 네. 어떤 근거는 없습니다. 자, 그래서 그러니까 어쨌든 정확하게 조사를 해봐야 되는데, 그래서 정치권에서는요 국정조사 카드를 꺼내 들고 있습니다. 보고 오시죠. 공정과 준법의 대명사가 되어야 할 선거관리위원회가 흔히 말하는 아빠 찬스의 온상이 되었다는 것에 청년 세대가 너무나 큰 깊은 상처를 받았습니다. 이번 선관위 사태의 본질은 고위 직원이 채용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것을 넘어 선관위판 음서제라고 할 정도의 불공정한 경력 채용 제도가 버젓이 시행되어 왔다는 데 있습니다. 민주당도 국민적 공분을 감안하여 국정조사에 적극 협조할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현정 의원님, 민주당도 뭐 국정조사에는 이견이 없는 것 같고 노태학 위원장도 국회 조사는 따르겠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앞서 제가 서두에 얘기했듯이 감사원의 감사는 거부하는데 유독 선관위가 감사원 감사를 거부하는 이유가 뭘까요? 일단 이제 감사원 감사 대상에 보면 감사원이 이제 회계 감사는 다 할 수 있어요. 어떤 그렇죠. 부처든지. 근데 선관위가 이제 이게 헌법기관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이제 직무 감사는 할 수 없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원은 이 선관위는 자기들 자체 감사만 하고 있어요. 네. 근데 지금 이 문제는 법을 따질 수 있는 저는 문제는 아니라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비위가 벌써 처음에 4명, 그다음에 10명, 지금 또 거기다 형아 찬스까지 다 나왔지 않습니까? 네. 이게 왜냐하면 선관위가 그동안 이게 1963년도에 생겨났는데 그 독립기관이라는 이유로 인해서 일체 외부적인 어떤 견제가 없었습니다. 없었죠. 그러다 보니까 또 특히 이 선관위원장은 대법관이 겸직이고 비상임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 노태학 위원장도 뭐 한 번 회의할 때 오고 내부 사정을 잘 모릅니다.
자, 그렇다 보니까 이게 감사 원인 자체가 굉장히 이런 비리가 있었고 그동안 처음에 출발할 때는 뭐 300명을 출발했는데 지금 3,000명입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규모도 커졌고 그러면 이거는 지금 단순히 이 전수조사로만 밝혀낼 수 있는 문제는 아니라고 봐요. 그렇다면 저는 감사원이 스스로 선관위가 스스로 저는 감사원 감사를 저는 자처하는 것도 필요하다. 그리고 우리가 국정조사 이야기하지만 국회의원도 국정조사 별로 그렇게 신뢰할 만한 게 아닙니다. 아, 그래요? 뭐 몇 번 질문하고 뭐 거기서 그냥 논쟁하다 끝날 문제거든요. 오히려 이 문제는 철저하게 지금 형아 찬스가 있는 것인지 아빠 찬스가 있는 것인지 그다음에 승진 문제에 있어서 감사원 같은 경우에 보통 직원들요 9급에서 7급 가려면 한 10년 넘게 걸려요. 그렇죠, 근데 여기는 맞아요. 4년 하면 다 올라갑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지 그런 면에서 지금 노태학 지금 위원장이 이 사태를 저는 굉장히 좀 나이하게 보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본인들이 자처해서라도 일단 감사원 감사를 받아서 국민들 앞에 의혹이 하나도 없이 철저하게 좀 공개하는 저는 그런 어떤 대대적인 계획이 있지 않고는 선관위의 신뢰를 회복하기는 굉장히 어렵다고 봅니다. 자, 박준일 부기자. 지금 권익위도 실태 조사에 착수했는데 근데 일각에서 이런 얘기 많이 들려요. 지금 전현희 권익위원장 임기가 6월 27일 이달 말까지인데 과연 지금 한 달도 안 남은 기간에서 뭐 거의 한 달 정도 남았는데 신뢰성 있는 조사 결과 내놓을 수 있겠냐라는 그런 의문 부호는 들긴 하거든요. 아니 저기 전현희 위원장이니까 오히려 더 믿을 만한 거 아니에요? 현 정부에서 임명한 사람도 아니니까 더 훨씬 공정하게 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이 들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감사원 감사를 거부하는 것은 이제 헌법기관이기 때문에 못하는 상황이 있는데 권익위는 원래 이게 이제 부패방지위원회 기능이 있습니다. 그렇죠, 맞아요. 부패한 공직자들에 대해서 조사할 권한이 있기 때문에 권익위가 하는 것이 오히려 좀 더 낫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물론 이제 그 법률적인 문제가 되는 것은 수사를 받아야죠. 수사를 받아야 이런 생각이 들고 좀 근본적인 문제를 좀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대한민국 선관위가 전 세계에서 제일 큽니다. 인원수가 제일 많습니다. 제가 이제 선관위 담당한 일을 좀 해봤었는데 네. 프랑스 선관위원장은 선관위에 가서 제가 문 똑똑 두드리면 선관위원장이 나와서 맞아줍니다. 이게 이제 우리 선관위가 이렇게 비대해진 이유가 과거에 이제 군사정권 시절에 이 그 공무원들을 동원해가지고 관권 선거가 이루어졌단 말이에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헌법적으로 독립기구를 만들어서 선관위를 키워놨는데 지금 공직자들이 이 뭐 현 정부라고 해서 관권 선거 하자고 해서 동의할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이 선관위가 이렇게 비대할 필요가 없습니다. 사실은 위원회 조직만 있고 선거 때 공무원들이 파견 나와서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비대한 조직을 가지게 됐는데 이 비대하고 특권이 만들어진 계기는 뭔가 하면은 여야 국회의원들과의 짬짬이가 이루어집니다. 선관위를 감시해야 되는 게 국회인데 그렇죠. 선관위가 또 정치인들을 감시하잖아요. 그렇죠, 맞아요. 그런 상호관계가 얽혀 있으니까 선관위가 조직을 키우고 예산을 늘리고 하는데 국회가 눈 감고 있었던 겁니다. 눈치를 볼 수밖에 없겠군요. 그렇죠. 저는 그런 측면에서 이번에 뭐 국정감사를 하는 것보다는 구조적인 문제로서 선관위를 축소시키는 문제. 아하. 그리고 뭐 헌법 개정이 가능하다면은 헌법 개정을 통해서 선관위가 헌법기관으로서 가지고 있는 기능을 없애는 문제까지도 한번 중장기적으로 한번 우리가 볼 필요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최근에 이 선관위에서 신뢰, 쇄신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하지만 곳곳에서 의문 부호가 붙죠. 이 의문 부호를 느낌표로 바꿔야 선관위에 대한 신뢰가 생기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업비트 측에서는 김남국 의원이 클레이 수합을 통한 거래의 일반적인 시각 또 전문가적인 그런 입장에서 봤을 때 자금 세탁이 매우 의심된다는 그런 비정상적인 거래라고 그렇게 보인다라는 이런. 조심하세요. 거기까지니까. 아니, 업비트에서 수납 관련된다는 이야기 나왔는데요. 소문이 오는 이야기고요. 업비트의 다시 사실관계를 확인해보면 좋겠습니다. 자, 무소속 김남국 의원 여기 보신 것처럼 어제 국회의원회관의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자맹을 이어온 지 무려 17일 만입니다. 이현정 의원님. 네. 이현정 의원님도 김남국 의원 모습 본 거 17일 만이잖아요. 네네. 어떠셨어요? 좀? 참 우리 직장인 같으면 벌써 회사에서 잘렸죠. 그렇게 17일 동안 유급 휴가를 간다는 게 일단 말이 안 되고. 자, 그리고 국회의원이 17일 동안 만약에 본인이 뭘 해서 했으면
당장 나와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뭐겠습니까? 기자들 앞에서 질문 받고 본인이 그동안 조사했던 거 국민들 앞에 공개하는 거잖아요. 자, 그게 제일 먼저 해야 될 일 아닙니까? 이 17일 동안 얼마나 많은 의혹들이 있었습니까? 본인이 입장을 밝히지 않음으로 인해서 많은 의혹, 자금 세탁 의혹까지 지금 나왔잖아요. 그걸 터무니없다고 이야기하기 이전에 뭐가 터무니없는 것인지. 자, 그리고 본인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의문들이 있지 않습니까? 아니, 진상조사위원회에서 밝히자고 그러는데 갑자기 탈당해버려서 진상조사도 못하게 했죠. 자, 그러면서 본인이 또 입장도 안 밝혔죠. 지금 기자회견 한 번도 안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많은 의혹에 대해서 본인이 그동안 17일 동안 뭐 조사를 했을 거 아닙니까? 네. 그 국민들 앞에 공개하고 저는 이렇습니다 라고 해야 되는 게 국회의원의 당연한 도의 아닌가요? 근데 이제 와서 뭔가 아무 터무니없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우리가 볼 때 더 터무니없습니다. 왜 저렇게 17일 동안 유급휴가 받고 있으면서 아무런 지금 입장도 내지 않고 말도 하고 있지 않는지, 왜 그러면 그동안 진상조사는 하자고 그랬는지, 그리고 또 국회의원들 이 국회 업무 안 할 경우에 의원들 자르고 징계된다라고 본인이 법안 냈잖아요. 근데 왜 본인은 가만히 있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답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똑같이 17일 만에 김남국 의원 모습을 본 박진영 부원장은 혹시 그 시선이 이현정 위원과 조금 다르실까요? 아니면 같을까요? 어떨까요? 글쎄요, 뭐 김남국 의원을 참 변호하기가 쉽지 않죠. 그래요? 현실적으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만은 이게 또 정치권에서 너무 과도하게 즐기는 것도 문제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이제 국민의힘에서 지적을 하고 있는데 자금 세탁 가능성이 의심된다라고 하지 말고 자금 세탁했다라고 하시지 그러셨어요. 그러면 이게 사실 문제를 법률적으로 다퉈야 되는데 의심된다 이런 식으로 해서 계속해서 이슈를 끌고 가고 싶어 한다. 저는 뭐 이런 생각도 들고요. 그런데 이제 어제 보니까 김남국 의원이 SNS에 그게 이제 업비트 쪽에서 이제 조사하면서 나온 얘기잖아요. 그런데 네. 업비트 공식 입장이라고 올렸던데 특정인에 대해서 명시적으로 언급한 사실이 없고 일반적인 사례에 대해서 말했다 이렇게 또 해서 또 올렸더라고요. 그러니까 김남국 의원도 이거 대응하지 않으면 좋겠는데 사실 그런 생각도 듭니다. 처음에 이제 김남국 의원에 대해서 뇌물 받았다. 이 업체로부터. 근데 이제 출입도 했던 갑자기 이름도 생각 안 나네. 위믹스에서 이제 출입했던 거 보니까 김남국 의원실도 출입 기록은 없어요. 그다음에 또 김남국 의원에 대해서 또 대선 자금으로서 썼다 이런 이야기인데 이거 다 사실은 거의 근거가 없는 걸로 밝혀지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국회의원들이 과연 이렇게 당이 다르다고 해가지고 의혹만으로 근거 없는 의혹만으로 욕할 수 있는 그 정도로 깨끗하게 의정 활동을 해야 하는지 참 질문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그런 의원들을 탓하기 이전에 우선 본인이 이 부분에 대해 자꾸 의문이 있잖아요. 그거부터 이야기하는 게 순서 아닌가요? 그럼 당연히 의문 제기하죠. 언론도 또 마찬가지죠. 본인이 이야기를 안 하니까 자꾸 의문 제기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자, 어쨌든 뭐 17일 만에 모습을 드러냈으니까요. 앞으로 또 어떤 이런 얘기들을 할지 그거 좀 지켜보도록 하고요. 민주당 얘기 조금만 좀 해보겠습니다. 민주당 대학생 청년당원 500여 명이요. 김남국 의원의 코인 논란을 비판한 사람이 있죠. 바로 양소영 민주당 전국 대학생위원회 위원장인데 자, 이 양소영 위원장의 자진 사퇴를 촉구를 했습니다. 자, 민영배 의원이 자리를 만들어준 자리에서 촉구를 했는데 어떤 얘기 했는지 짧게 좀 듣고 오시죠. 양소영 전국 대학생위원장은 절차적 정당성이 결여된 기습 기자회견 사태의 전국 대학생위원장으로서 일체 책임을 져야 합니다. 지금 이 시점에 필요한 것은 언론과 국회 뒤에 숨는 회피가 아니라 대학생 당원, 시민분들 앞에서의 솔직한 고백 그리고 책임의 준수일 것입니다. 대학생위원회 사태가 약간 개파 갈등 이런 식으로 기화되는 그런 지점들이 있네요. 저를 지금 그러니까 친명을 뭐 어떻게 해서 앞서서 나왔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만들고 싶어 하시는데 그렇게 보고 싶어 하시는데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저는 단순하게 지금 소개 의원으로 나온 거예요. 그렇게 연결하시는 건 온당하지 않습니다. 박지원 부원장, 이게 보니까 이제 양소영 위원장이 코인 사태 비판하는 기자회견을 했는데 이 대학생 청년 당원들이 자신의 의견은 묵살당했다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기자회견을 하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이분들은 이 코인 사태를 긍정적으로 보는 거예요? 그렇게 하겠습니까? 그렇게 이야기는 하지 않죠. 그렇게 이야기는 하지 않죠. 결국은 이런 문제죠. 그 양소영 그 대학생 위원장이 위원회잖아요. 그렇죠. 그럼 위원이 있을 거 아닙니까? 위원들의 의견도 모으고 그렇게 해서 기자회견을 했어야 되는데 개인임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전체 의견인 양 발표했기 때문에 거기에 문제가 있다라고 지적을 했던 거고요. 결국은 이런 문제인 것 같아요. 정치라는 것이 하면서 비판받을 수 있습니다만은 때로는 정당이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자기 내부의 갈등을 과대하게 외부로 표출시키는 것에 대해서 견제심리도 존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지금 이게 정파적으로 해석이 되니까 이게 막 논란이 커지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근데 조금 전에 이제 기자도 질문했지만 이 부분도 혹시나 계파 갈등 양상으로 좀 흘러가는 건라고 보세요? 어떻게 보세요? 저는 계파 갈등 양상이라고 봅니다. 그렇게 보세요? 생각이 그 특정 사물을 보는 데 있어서도 여야가 다르듯이 당내에서도 주류와 비주류가 다르고 개혁파와 또 보수파가 다르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 만들어진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다만 여기에 대해서 원칙은 정해야 된다고 봅니다. 정당이라고 하는 것은 권력 획득과 자기 정당을 위해서 존재하는 거기 때문에 어느 것이 더 정당의 이익에 부합되는가라는 것을 먼저 보는 것이 필요하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물론 당연히 국민도 바라봐야 되겠죠. 그러나 한편으로 보면은 이것이 상대 당의 전략이라든가 또는 뭐 우리 좀 이것도 뭐 사회적 편가력일 수 있습니다만은 좀 균형감이 잡히지 않은 언론들에게 활용되는가 이런 부분들도 사실은 고려하는 전략적 마인드도 가져야 되죠. 알겠습니다.